겸손은 제가 다스베이다 제 254회 시작하겠습니다. 박지원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오늘 예쁜 거 안 입고 왔네? 아침에 겸손은 힘들다 옷 좋던데 오늘 아침에 탐나. 좀 빌려줘.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여론조사. 자, 여론조사 꽃 30번째 조사입니다. 많이 했구나. 네. 자, 정당 지지율. 일부 조사에서 민주당이 10% 격차로 뒤처질 때 우리 조사는 민주당이 한 번도 뒤처진 적이 없다고 그랬고, 이거는 전당대회로 인한 보수 과표집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끝나면 바로 다시 뒤집어질 거라고 박시영 대표가 내가 했어 안 그랬어요? 오늘도 뭐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발표됐죠. 뭐 스트레이트, 뭐 RN서치 일제히 국민의힘 폭락, 민주당 상승,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폭락한 조사 결과가 더 많았죠. 그러니까 전당대회로 인한 보수의 과표집이었어요. 근데 그걸 근거로 해서 이거 다 이재명 때문이라고 기사 얼마나 쏟아냈어. 우리가 아니라 그랬잖아. 아니야. 자, 전화 면접으로는 한 9% 정도 차이가 나고요. 네. ARS도 한 8%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희 조사에서는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1.5%포인트가 빠졌고요. 민주당은 그대로였는데 ARS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지난주에 비해서 3.2%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ARS 조사에서 격차가 더 벌어졌죠. 다른 조사들은 이재삼 민주당이 앞서는데 여론조사 조사에는 지난 30주 연속으로 단 한 번도 국민의힘이 앞섰던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조사가 앞서는 건 일시적인 보수 과표집이라고. 네. 국민의힘 바로 떨어질 거라고. 네,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그렇게 맞습니다. 됐잖아. 맞습니다. 계층별로 보면 20대와 60대 여성이 주로 빠졌어요. 그리고 중도층하고 보수층에서 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ARS 조사에서 빠졌습니다. 여론조사 꽃 수치를 봐야 된다. 그중에서 특히 전화면접, 인터넷 이전 시대로 돌아간 이 전화면접은 대단히 안정적이에요. 크게 변하지 않아요. 사실은 큰 민심이 하루아침에 10% 움직인다든가 이런 건 이상한 거거든요. 그 사기입니다, 사기.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어떤 여론조사 보면 며칠 사이에 막 10%, 10몇 프로만 움직이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민주당도 갑자기 뭐 10%가 뛰었다 일주일 사이에.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국민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데 수천만의 그 마음이 한꺼번에 그렇게 크게 움직여요. 전쟁 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론조사 꽃을 봐라. 드디어 민주당에서도 여론조사 꽃을 이제 보기 시작했더만. 잠시 후에 등장하는 정청래 의원이 큰일 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내용들을 뭐 사퇴한다 뭐 이런 것들을 쭉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끈따끈하지. 따끈따끈하고 신뢰할 만하거든요. 실제. 한마디 할 건 있어요. 뭐냐면 당에서 공식적으로 딱 한 부만 구입했더라고. 한 부? 그걸 깐 거야 이렇게. 한 부? 이따 정청래 의원 오면 한마디 해주세요. 이게 치사잖아. 당직자 명령인데 한 부? 이게 진짜. 에이씨. 아니 전화 왔길래 거의 몇 부 할 거야 그랬더니 그럼 일단 한 부 이래. 아우 참. 그러면 한 명만 보라 그래. 자, LS가 좀 움직여서 37% 정도 떨어졌는데 전화면접은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강제동원 해법 국면이 좀 더 길어지면 이게 이제 축축축 처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길어지면. 네. 근데 한 번에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 전화면접이라는 건 정치 저관여층들도 다 포괄해서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고관여층이 주로 반응하는 ARS는 좀 많이 빠졌어요. 예, 2.6%포인트 지금 빠졌습니다. 부정은 반면에 2.1%포인트 올랐고요. ARS 조사는. 근데 전화면접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일단 단순하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정평가가 이 정도 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갔어요. 예. 이게 구력이자 친일 아니냐. 예. 맞다가 더 높아요. 이거 올라갑니다. 적어도 처 부분.
친일, 굴욕 이 부분에 대한 공감하는 사람이 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연령 상관없어요. 60대, 70대도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이 정도 돼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일 중에 60대, 70대가 이렇게 반대 비율이 높은 게 거의 유일합니다, 이게. 세대 통합. 드디어 해냈다, 윤석열. 거의 20대 남녀도 차이가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안은 누가 봐도 굴욕이고 친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치명적인 잘못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 일본으로 날아가고 있지. 기억나는 건 오므라이스밖에 없어요. 오므라이스 씨발. 언론 보도가 돈까츠 오므라이스 집. 그래 좀 얘기할 텐데 그 진짜 골 때리는 거 이거. 모든 지역에서 모든 연령에서 처음으로 대통합을 이루어 주었어요. 하다못해 대구 경북이라도 삐져나가는데 이거는 대구 경북도 안 삐져나가고 모두가 이것은 구역이고 친일이라고. 이건 못 뒤집습니다. 아니 그리고요 대구 경북이 독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또 생각을 같이 합니다. 이 변제안에 대해서 단순하게 뭐 미래를 위해서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서 괜찮게 평가하고 있다. 그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단순하게 이 안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묻고 나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격 규정을 이렇게 한다. 이거 얼마나 동의하냐. 그렇죠.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물어봤거든요. 우리가 굴욕 외교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감한다는 거예요. 굴욕 외교는 그렇지. 이렇게 물어봐야 좀 더 본심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게 임기 중에 안 바꾸겠다며요. 이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거를 일본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 취지로. 이 방향이 합리적이고 네. 이거 뒤집어질 일이 없다. 잘한다. 아유 진짜. 자, 그 다음에 이게 배임이나 뇌물공여. 왜냐하면 민간기업 보고 기부하라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재단 기부하라는 거 생각나잖아요. 네. 그거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공감하십니까? 이거 사실 굉장히 센 주장인데 이 센 주장에 대해서도 이 정도가 공감하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거. 높은 거죠. 예. 굴욕, 친일이라고 하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보니까. 네. 자,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하죠. 하나. 요건 이제 제가 한 질문입니다. 이거 행정부 수반이 대법 판결을 뒤집었으니까 상권분립 위배 아닌가? 이거는 헌법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네. 이거는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입법, 사법, 행정 나눠놨는데 행정부 수반이 대법 판결 그거를 싹 뒤집어버렸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것도 피해 당사자들 뜻을 묻지도 않고 물었더니 우리는 그거 원하지 않는다 그러잖아. 제3자 변제 원하지 않는다. 네. 이거는 일제 식민과 불법에 대한 청구권인데 왜 그걸 함부로 제3자가 나와서 소멸시키냐. 소멸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 맞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평가가 26.5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상권 분리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감하지 않는 비율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나 야당 쪽이나 시민사회에서는 아까 친일 굴욕 외교 그리고 상권 분립에 위배된다. 이 두 가지 측면이 공략 포인트가 되는 거죠. 국민 다수가 더 공감하는 사안이다. 역시 대구 경북에서도 친일, 굴욕, 상권 분립 위배.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인데 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앞으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나 독도 문제에서 제대로 항의 못할지 모르겠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만큼 다들 비슷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모든 연령대에서 모든 지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런 유형의 질문에는 잘 모름이 원래는 꽤 있어요. 향후에 어떨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지금 있는 거에 대한 판단보다는 조금 판단을 유보하는 사람들이 원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잘 모름이 거의 없잖아요. 이거 정말 적게 이미 다 봤다는 거야. 일본의 저자세 하는 게 이게 지금 한두 건 가지고 본 게 아니라 이건 일관된 거구나. 윤석열은 앞으로.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가 노제팬을 했잖아. 걔네가 수출 제조를 했고 일본의 의도를 받고 근데 확 뒤집어가지고 일본이 다 맞아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납득하냐고. 네, 네. 큰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69시간 그 문제도 대통령이 뭐 대선 때 계속 얘기하는 사안이잖아요. 자, 69시간 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물어보면 6대3 정도 됩니다. 대통령이 하도 드라이브를 거니까 요를 질문을 어떻게 바꾸냐. 69시간 열심히 일하고 휴가 가면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휴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못 간다. 요게 진짜거든. 요렇게 물어봐야 돼. 이게 핵심이죠. 네. 그거 이제 휴가 기업 현장에서 보내줄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게 이제 조선일보 같은 데가 뜨끔했을 거예요. 요 포장을 이렇게 했거든. 주 3일 쉰다, 막 이런 식으로. 뭐 기업 현장에 실제 그러냐고. 아니, 그 사람이 69시간이나 일했어요? 그럴 만큼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야. 그 사람이 휴가 가면 누가 그 일을 해? 더더군다나 휴가 안 보내지. 여기 보시면 이제 20대, 30대, 40대를 보시면 거의 10% 정도예요. 지켜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그러니까 진짜 일하는 세대들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 70대가 지금 유일하게 30%가 넘어간 거거든요. 어르신들은 잘 모르죠. 지금의 기업 풍토를. 아니 이분들은 설사 일하고 계시더라도 휴가를 보내는 분이거나 아니면은 이제는 휴가하고 상관없는 상황이 되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일하고 휴가 가면 좋잖아. 이 정도로 윤 대통령이 한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답해 주는 건데 실제로 안 지켜지죠. 이게 진짜예요. 질문을 이렇게 해야 돼. 휴가 가라고 하는데 그 휴가는 갈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봐야 진짜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 반대의 강도가 굉장히 센 거예요. 엄청나게 센 나하고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정책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민감하죠. 이거는. 그냥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물어보면 대통령이 대놓고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전화 면접 조사에서 반대하는 게 꺼려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통령이 하시는 일인데 혹은 내가 이렇게 답하면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다니까. 그래서 휴가는 가실 것 같습니까? 못 갑니다. 이게 진짜 마음이 잠긴 거예요. 원래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이다라고 그런 태도를 보유하는 분들이 5에서 한 10%는 있습니다. 늘. 나라가 혼란스러워지지 그건 좋은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층이 늘 있어요. 그런 거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부정인식이 높다는 게 보고가 됐겠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노 했다는 거 아니야? 자기가 하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약주를 좋아하셔서 대선 때 한 이야기가 기억이 안 나시나 봐. 이 MZ세대가 부정적이라고 하니 다시 들여다보라. 마치 그들을 대변하고 신경 쓰는 것인 양.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건데. 그게 이제 총선 전략이죠, 사실. 아니, 그러면 40대는 69시간 하면 안 힘들어? MZ세대만 오케이 하면은 나머지 모든 연령대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거야? 60대 이상은 원래 고정표가 있고 20대, 30대만 좀 흔들어 놓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 아닙니까? MZ세대는 양대 노총에 대해서 적대적일 것이다. 여기 두드려 패야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논리로.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다. 이걸 갖다 붙이죠. 그렇죠. 근데 69시간은 MZ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가 다 대동단결. 부정적인데 MZ세대가 힘들어하니까 다시 검토해라. 대가리가 빠가야. 어디서 이런 논리가 나오지? 요즘도 이 빠가라는 단어 쓰나? 여기 바카야로 일본에서 나온 욕이거든요. 일본 가시잖아요. 네. 아마 사케를 드시지 않을까? 기대감이 클 것 같아. 설레? 돈가스 안주로? 응? 만찬을 2번을 해. 처음 있는 일이야. 밥 먹고 왜 또 거길 가? 아니, 내가 만찬 두 번 하는 사람은 김어진 이후에 처음 봤어요. 아, 대가들이 빠가야. 아니, 어떻게, MG가 싫어하니까 69시간을 재검토하래. 명분이 그거야. 재검토하라는 명분이. 나머지 세대는 죽어도 되는 거야, 그러면? 많이 일하고? 야, 빠가다, 진짜. 자기들 속내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총선에서, 응? MZ세대 우리 포섭해가지고, 4050 세대에 포위해야 되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머리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금 손대려고 하잖아요. 2030을 자극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저층만 어느 정도만 관리하면 총선에서 해볼 수 있다라고 저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바보들. 자,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여론조사. 앞으로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말하세요.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 들고 오면, 야, 이게 10배 비싸. 진짜 10배 비싸요. 진짜. 박시영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실제 10배 비싸요. 네, 네.
그게 100만 원이면 우리는 1000만 원짜리예요. 매주 그냥 직접 조사만 쓰는 비용이 1000만 원씩 넘어가요. 우리 매주. 비싸면 정확한 거예요. 이제 콜백이라고 지난번 설명도 하셨는데 전화 걸었을 때 안 받으면 그분한테 2번, 3번 계속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콜백을 오래 하면 걸리거든요. 또 비싸요. 왜냐하면 이 사람 전화 안 받으면 다음 사람 대기한 사람 빨리빨리 넘어가면 조사가 빨리 끝나거든. 근데 안 받으면 그 다음 몇 시간 후에 한번 다시 걸어보고. 원래 그렇게 조사를 해야 조사 품질이 좋아지거든요. 예, 그렇게 권장하는데 일단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전화할 때는 가상번호를 써라. 가상번호라는 건 진짜 번호예요. 통신사 DB에 있는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연령별로 지역별로 쭉 뽑아 놓은 그 번호를 우리가 사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비싸요. 실제 리얼 데이터니까. 그렇습니다. RDD는 무작위로 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위로. 제일 싸지. 그게. 그 매번 이야기합니다만 이 조사를 할 때 주말을 끼냐 안 끼느냐. 그다음에 낮 시간이나 아침만 하느냐 저녁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비용도 달라지고.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30대 여성을 잡는데 낮 시간에 전화하면 직장 여성이 여론조사에 응대할 수 있습니까? 못하거든요. 그러면 저녁 때 그분들은 전화했을 때 응답할 수 있잖아요. 30대 여성의 낮 시간만 조사하는 조사 기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전업주부가 잡히는 거예요. 직장 여성이 구조적으로 배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사를 낮과 저녁을 해야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조사회사의 ARS 조사와 전화면접조사 대표적인 우리나라 기관들 중에서 전화면접조사도 저녁 6시까지밖에 안 해요. 밤에 안 합니다. 비싸거든요. 밤에 하면. 다 돈이야 그게. 그러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녁에 화이트 칼라 표집이 별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론조사 꽃을 구독해서 보셔야 한다. 자, 이제 다음 달이면 총선 딱 1년 남는 거거든요. 여론조사 꽃이 왜 필요한지 알게 될 거야. 구독해! 오늘 오신 분들 중에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죠? 예. 너무 자신있게 이해하는 거 아니야? 총선 기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 여론조사 꽃을 왜 만들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겹이 또 어긋났네. 이럴 땐 한 겹을 한번 돌려주면 어긋났던 겹이 딱 맞습니다. 환경과 사람도 어긋나지 않게 두림재질. 당당하게 품질 보증 3년 애플비데. 애플비데는 품질 자신감으로 3년 동안 수리비를 받지 않아요. 비데 관리 아무나에게 맡기시나요? 설치부터 청소, AS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요. 전문가가 만들고 관리하면 달라요. 애플비데를 지금 검색하세요. 자, 공부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최백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요즘 책을 안 쓰셔가지고. 자꾸만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안 쓰잖아요. 교수님, 이때까지 책 쓰신 거 다 여기서 팔았잖아요. 그렇죠. 인정해.
예? 인정한다고. 이분들도 책 사다가 안 사니까 심심하잖아요. 책 쓰면 사주실 거예요? 진짜 그러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써주세요. 윤석열과 경제에 대해서. 혈압만 올라갈 텐데. 자, 오늘은 뭘까요? 겸공에서 제가 이제 그 설명을 하면서 끄집어낸 얘기를 공장장이 그냥 빨리 본질 얘기하지 않고 근데 이 양반이 내가 처음에 얘기한 부분을 그대로 트위터에 올렸더라고. 로렌스 서머스라고 클린턴 때 재무장관하고 미국의 3대 수재라고 할 정도로 가는 사람이니까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가장 기초적인 실수 중에 하나를 저질렀다. 첫 문장이에요. 단기로 돈을 차입해가지고 장기로 운용을 하는. 이게 은행 사업하는 사람들의 전통적인 문제예요. 단기로 자금 조달하면 비용이 적게 들거든요. 장기로 하게 되면 대출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대신 돈이 안 돌 때는 기간 불일치 문제로 갚을 돈은 들어왔는데 회수되는 돈은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자, 그러니까 교수님과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거네요, 이 사람이. 자, 이 문제는요, 미 국채 저주 문제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는 이거 빙산의 일각입니다. 팍스에 나온 뉴스인데 바로 리먼브로스 파산시킨 경영자가 여기 와서 경영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은 2008년 금융위기하고 다르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라면 반복을 안 할 게 아닙니까? 이제 리먼브로스의 당시에 경영자가 여기 와서 경영자를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파산의 이유는 다르다. 2008년과 똑같은 상황이라면 이 사람이 반복을 안 할 게 아닙니까? 근데 이 실리콘밸리 은행을 파산시켰다는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그걸 피하지 못한 거고 그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거라 이거예요. 자, 실리콘밸리 은행의 그 대차대조표를 보게 되면요. 예금이 한 1,328억 달러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자산들 국채라든가 주택담보대출금 MBS들이 돼 있는데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자금 수요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인출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평상시보다 많이 이제 인출이 들어오니까는 자기들 갖고 있는 자산을 이제 매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미 국채 자산이 미국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산. 연준도 맨날 돈 찍어가지고 매입했던 게 미 국채하고 MBS라고요. 안전한 자산이라고 해가지고 보유했던 거란 말이에요. 은행들이요. 근데 이게 가치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국채가 주로 이제 이 자산이었는데 네. 돈을 한꺼번에 인출이 나갔어요. 이 국채 같은 자산을 팔아가지고 메꿔야 되는데 네. 이게 생각만큼 안 팔리는 데다가 자기가 샀을 때보다 가격이 많이 하락한 났으니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다 갚지를 못해가지고 자본이 잠식돼서 이제 신용등급도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더 인출하려고 하는데 돌려줄 돈이 없으니까 파산선언을 했다. 미 국채의 문제예요. 네. 자, 근데 22개 은행들이 그러니까 이 비슷한 처지에 있어요.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게 20개나 된다, 미국에. 예. 근데 20개 더 돼요. 맨 밑에 있는 게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고 두 번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라는 게 이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은행인데 얘네들이 빨간 박스로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산 손실 생긴 규모들이야. 단위가 이제 100만 달러들이니까는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는 한 19억 달러가 이제 손실이 생긴 거예요. 자산을 팔아보니까 자기들이 샀던 가격보다도 이만큼을 못 받은 거예요. 19억 달러치나 손해를 본 거예요? 손해를 본 거야. 뭘 사업을 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그렇죠. 미 국채를 안전자산이라고 들고 있었는데 네. 자기가 샀던 가격에서 19억 달러나 모자란 거예요? 네. 얼라이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1억 달러 손실을 보고 있잖아요. 실리콘밸리보다 더 많이 손실 보는 데도 많어. 현재 폐쇄시킨 게 저 뉴욕에 있는 시그네처 뱅크라고 얘네들도 보면 손실액이 한 20억 달러. 얘네들이 한 20% 손실 본 건데 자산 매각 해보니까 마이너스로 쭉 나와 있는 것들이 얘네들이 전부 다 손실 본 애들인데 많이 난 애들은 63억 달러도 보이고 실리콘밸리 뱅크보다도 더 많이 손실 본 애들 많아요. 키 코퍼레이션은 63억 달러 가까이 되네. 예. 손실이 더 큰 은행들도 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은행을 상대하는 거래자들은 불안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준이 급한 불을 막 끄고 있는 건데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 빌려주겠다고 지금 연준이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떨어진 가격이 아니라 얘네들이 산 가격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미 국채를 100원에 샀으면 예. 지금은 80원인데 예. 100원에 산 가격을 네. 기준으로 해서 돈을 빌려주겠다. 네. 그거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겠다. 그래야지만 이걸 막을 수 있을 게 아니겠어요. 자산 가치 하락해서 생긴 거니까. 이게 연쇄적으로 은행들이 망할까봐 예. 지금 연준이 나선 거예요.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인출 사태가 막 일어나니까 우리나라 이제 5천만 원까지 개인당 해주고 있잖아요. 예금자 보호가요. 미국은 25만 달러까지거든요. 근데 25만 달러 이상 예금하는 데들이 많은 거야.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도요. 회사 운영비용으로 예금을 했으니까 금액이 클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5만 달러가 넘는데 이거를 못 찾게 되면 이제 파산하는 거잖아요. 회사가 망하는 거지. 전 재산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연준에서 다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은행 파산하게 되면은 그 은행은 그러니까 25만 달러까지만 해줄 수 없잖아. 그러면 소비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얘네들은 무제한 해주고 왜 우리는 25만까지만 해주자. 이거 근본적으로 미국 은행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지금 조치가 나온 겁니다. 지금 사실은요. 다급했네. 예. 다급했어. 그거 다급한 거죠. 퍼져나갈까봐, 그죠? 예. 다급하니까 이거 한 거예요. 급한 불 이렇게 안 하면은 은행 인출들을 막 할 게 아닙니까? 연쇄적으로. 연쇄도산이 일어나지.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금과 이자 합해가지고 보호해준 게 5천만 원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험공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연방예금보험공사라는 게 있어요.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자료를 낸 건데 지금 이제 미국 은행들이 비실현 손실이 한 6,200억 달러 정도 되더라 이거예요. 은행들이 자산 가치가 하락을 해가지고 손실이 이제 발생한 게. 교수님이 저를 쳐다보십니까? 혹시 좋은 거 해가지고. 교수님 스스로도 생각하신 거죠? 좀 재미없나? 이게 뭐냐면 FDIC라는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예요. 여기 이제 빨간색은 뭐냐면은 2008년 금융위기 때야. 요게 지금 최근인 거고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그 금융위기 때하고 전혀 다른 성격의 위기가 발생한 거야. 금융위기 때는 은행들의 이런 미실현 손실이 안 생겼던 거예요. 22년 때를 보게 되면 쫙 이렇게 증가했잖아요. 2008년 1월 달부터 2010년 11월이니까는 금융위기 전후예요. 이때는 미국채, 단기국채 상징적인 게 3개월물인데 거의 제로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금리가 안 올랐잖아. 채권의 수익률이 낮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 손실이 안 생긴 거죠. 넘겨보세요. 이번에는 근데 이게 쫙 올라가 버렸잖아요. 금리 올리면서요. 금리 올린 이유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 막 생기니까는 올린 거 아니에요. 미국이 전쟁 저질러서 자기들이 자기 발등 찍은 거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이게 쫙 올라가다 보니까 국채 가격은 폭락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번에 터진 거예요. 자, 또 넘겨보세요. 장기금리, 10년물, 만기. 이것도 금융위기 전후에는 거의 안 증가하잖아요. 이게 금융위기 터졌던 그 시기거든요. 이때가 금융위기 때인데. 터졌는데 별로 안 올라가잖아. 수익률이요. 장기 10년물도요. 단기 채권도 안 떨어지고 장기 채권도 안 떨어진 거예요. 이 자산 손실은 안 생겼지. 이번에는 10년물도 보게 되면 쫙 올라가잖아요. 작년에 여러분들 10월 달에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영국 사태 터지고 그때 터진 게 뭐냐면은 미 국채 수익률이 4%를 돌파하면서 터졌던 거거든요. 그때 연준이 개입을 했었어요. 개입을 해가지고 진정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좀 진정되다가 2월 달에 4% 돌파를 했었어요.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서 거래가 안 된 거예요. 미 국채는 채권의 시장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게 되면은 대부분 채권들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은행이 파산하니까는 예금 무제한 보호한다 수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넘겨보세요. 이 그림이 뭐냐면은 자, 국채를 발행할 때 액면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산 가격이요. 근데 시장에서 가격이 변한단 말이에요. 주식처럼요. 그러니까 자기가 산 가격하고 지금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100을 넘으면은 자기가 산 가격보다 시장 가치가 더 높게 형성된 거예요. 근데 100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손실 보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작년 1월달, 2월달 넘어가면서부터 100 밑으로 쭉 떨어지잖아요. 첫 번째 그린박스를 해놓은 게 10월달 얘기입니다. 이게 10월달. 작년 10월달. 네, 작년 10월달이 저기 91.1까지 떨어지잖아요. 제일 밑으로까지 떨어지잖아요. 100만 원 주고 샀는데 9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좀 올라간 거야. 2월달에 보게 되면 또 떨어졌거든요. 떨어진 금액이 어느 정도 규모였냐면요. 저 10월달에 같은 경우 한 2조 달러가 넘었어. 1조 한 9천억 달러가 2월달에도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지금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가치 손실이 이제 생기니까. 그런 가운데 그 현금 인출 요구가 들어오니까. 그렇죠. 이 자산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100원에 산 거를 그렇죠. 90원에 파니까 네. 10원의 차익이 생기고 그걸 네. 메꿀 수가 없으니까. 메꿀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문을 닫게 된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 한 10.3% 떨어진 거예요. 총수가 얘기했듯이 100원에 샀는데 90원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왜 생긴 거냐? 첫 번째는 미국 정부가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했어. 지금 현재 31조 4천 달러까지 이렇게 찍어낸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다 써가지고 돈이 6월 달이면 더 증액 안 해주게 되면은 연방정부 또 셧다운 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또 이제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속도 한번 봐보세요. 97년부터 2007년까지는 한 3조 8천억 달러가 증가했어요. 연방정부가 새로 발행한 채권이. 근데 그 다음 10년, 2007년부터 2017년까지는 10.7조니까 3배 정도가 같은 10년 사이에. 근데 그 다음에는 10조 9천억 달러가 5년 만에 증가한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거죠. 엄청 국채를 발행한 거죠. 근데 국채 가격이 금융위기 때도 하락 안 했던 게 하락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큰 폭으로요. 일본도 근데 미국 국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도 지금 큰일 났겠네. 그렇죠. 제일 높게 형성됐을 때가 20년 7월 달에
1조 8,088억 달러 정도가 했었는데 플러스였는데 이때는. 플러스로. 근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조 8,700 정반대로 된 거예요. 정반대로.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3조 한 7천억 달러 되는 거예요. 3조 7천억 달러면 우리나라 GDP가 작년에 1조 6천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있는 기관들이 얼마나 많을 거냐고. 아까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얘기한 게 한 6,200억 달러 미실현 손실이라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만 떨어진 가치 차이만 하더라도 1조 한 9천억 달러 된다 이거예요. 아까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는 은행들만 얘기한 거고 은행들만 보장해주거든. 예금보험공사 같은 데는요. 은행 말고도 많잖아요. 많은 금융회사들이 국채에다 투자하고 그러잖아요. 그것까지 합하게 되면 6,200억 달러는 그건 빙산의 일각이라 이거예요. 왜 이렇게 넘겼어요? 빨리 끝내라고. 네. 눈치챘어요? 중간에 몇 개 빼먹으려고 했더니 또 그걸 또. 미 국채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뚝뚝 터져 나오는 거라고요. 그걸 다 봉합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연준이 돈을 회수하고 있는데 그 돈을 다시 공급해주게 되면은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죠. 연준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네. 지금 경제 상황이 연준이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정반대로 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골드만삭스 하게 되면 월가의 상징적인 하나의 금융회사 아니에요. 골드만삭스가 벌써 뭐라고 하냐면 연준이 금리 올리는 거 물 건너갔다. 이게 신호를 보내는 거야. 다 죽어 그러는 거예요. 엘 에리어는 채권 투자 펀드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냐면 연준 금리 인상 멈추면 안 된다. 금융 불안정은 그건 그거고 물가는 물가대로 금리를 잡아야 된다. 그거 안 하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 빠진다. 계속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파와 예. 이제 그만해라 다 죽겠다 이런 예. 파가 지금 나뉘고 있다. 네. 미국의 통화 정책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겁니다. 교수님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이해 못하겠네요 이거. 뉴스 이게 뭐야? 앞으로 이제 은행들은 무제한 다 보호해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안 해주게 되면 난리 나지. 그렇지. 실리콘밸리만 왜 전액 보상해줘? 근데 앞으로 은행들 파산할 때마다 안 해줄 수 있냐고요. 안 그러니까 해주면- 은행이 영업을 잘못해서 예. 파산한 건데 예. 뱅크런 일어나지 말라고 예금액을 다 보호한다고 이제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이때까지 그런 적이 없거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미 국채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손실을 봤는데 이 손실에 터진 것들이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지금요. 이거 터질 때마다 다 보호해주게 되면 돈을 엄청 풀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 은행 시스템이 엉망진창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끝이 이게? 자료 한 10페이지 더 나올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은 게임이다. 교수님, 우리가 네. 미국 걱정할 때는 아닌데. 그런 점에서 미국이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전 세계가 흔들리죠. 지금 이제 크레딧 스위스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전 세계 이 자산 규모에서 랭킹 6인가 되는 이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이게 우리한테 미칠 여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 금융시장을 냉각시켜버리죠. 그럼 뭐 그 결과는 뭐. 자, 가겠습니다. 네, 즐거운 밤 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들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어쨌든. 무릎, 어깨, 손목, 허리, 관절이 쑤시고 시릴 땐 프리미엄 관절 건강 기능식품 편관보. 전문 제약기업 JW 중해제약이 고심 끝에 배합한 6중 기능성 원료. 관절 통증 이젠 참지 말고 지금 문의하세요. 다스베이다 애청자분들만을 위한 특별 이벤트 중입니다. 뭐야 이게? 저희 마켓에서 처음 들어왔는데 관절. 그래 나도 오더라 요새.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약이 아니라 약과 달라요. 이런 분들에게 추천한다고 합니다. 단지 마켓에서 처음 입점됐어요. 후기를 확인하시라고 하면 이거 사약의 느낌인데 이거? 중해제약에서 만든 관절에 좋은 건강기능식품. 배수구 악취 벌레 때문에 고민이신 분 바스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바스 하수 배수구 트랩을 별도의 시공 없이 용도에 맞게 설치만 해주시면 악취와 벌레가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이런 거 필요해. 설치만 하는 거구나. 바스. 바스는 냄새하고 원수가 졌나봐. 냄새하고 관련된 건 다 없애버리려고 하네. 예. 설치만 하면 된다? 오케이. 욕실, 싱크대, 세탁실용. 물은 내려가는데 냄새는 안 올라온다. 이 얘기구나. 사용 전에는 이 정도 악취가 잡혔는데 사용 후에는 안 잡힌다. ES. 물은 내려가고 아래로부터 공기는 흐르지 않는다. 좋아. 이보시오.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마고 마카 페루 산삼이라고 불립니다. 그냥 마고 마카 100%로 만들었답니다. 이것저것 섞지 않고. 딴지마켓에서 스테디셀러입니다. 자, IT 현자이자 다스베이다의 노예 박태웅 의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원래 의장님은 한 번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4.0이 나왔어. 또 4.0 가지고 한참 해야 돼. 자, 4.0 얘기를 해볼까, 이제? 오늘 새벽에 이게 나오는 바람에 만들어놨던 자료들 다 갈아엎었어. 아, 미칠 것 같아. 굉장히 놀라운 게 미국 변호사 시험을 GPT 3.5도 통과했는데 하위 10% 성적으로 통과를 했거든요. 하위 10%로? 얘는 상위 10%. 이야. 그리고 생물학 올림피아드에서는 상위 1%. 그리고 MMLU라고 Measuring Massive Multitask Language Understanding이라고 57개 과목에 걸친 객관식 문제 모음인데 정답률이 86.4%로 프로페셔널 수준, 그러니까 일반인 수준을 훨씬 넘은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학도 700점. 예. 근데 이게 놀라운 점, 이 점을 알아야 돼요. 이 GPT가 수학을 따로 공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얘는 수학을 따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예, 안 가르쳤어요. 세상에 있는 문서들을 막 공부했더니 수학의 원리도 터득해가지고 이게, 이거 그냥 또 만들 놈이네, 이거. 인간이 안 가르친 걸 아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냥 수학 문서들을 엄청나게 때려넣은 거죠. 문서들을 읽다가, 수학을 이해한 거예요. 야, 지금 이런데, 이거 한 1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모르겠어요. 야, 이거 들어가면 안 되는 문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저는 그 생각이 자꾸 드는데. 저도 사실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특이점을 지나고 있는 거 아닌가. 미국 변호사 시험 친 인간들 다 합쳐서 상위 10%라면은. 네.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아마 합격한 사람의 상위 10%일 거예요. 대단하다, 이거. 허허, 씨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챗GPT 쓸 때 영어로 집어넣는 게 답이 잘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챗GPT가 3.5가 70.1%인데 코리안이 77%. 물론 영어보다 못합니다. 영어는 뭐 86% 갔으니까. 아, 그러니까 4.0의 한글이 3.5 영어보다 낫다. 네네네. 그냥 한글로 집어넣어도 챗GPT보다는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제. 그러면 한글로도 엄청나게 학습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Emergent Ability라고 하는데 불현듯이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개념이에요. 왜 이게 계속 커지고 있냐면 스케일을 계속 키우니까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를 엄청나게 늘리고 GPU 자원을 엄청나게 늘리고 매개 변수를 엄청나게 늘리면 그때까지 없던 능력들이 어떤 스케일을 넘어갔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차원이 커지면서 생기는 일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걸 Emergent Ability라고 부르는데 그것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국어 능력이 사이즈가 챗GPT가 1750억 개의 매개 변수인데 얘는 틀림없이 더 키웠을 거다. 그래서 다국어를 훨씬 더 잘 지원하게 된 게 아니냐. 특별히 언어를 더 공부시키진 않았을 것 같다. 이게 짐작입니다. 그리고 입력도 챗GPT가 3,000단어까지 입력을 할 수 있었는데 얘는 25,000단어 이상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책 한 반 권 정도를 인풋으로 넣을 수 있는. 한 번에? 한 번에. 야. 그리고 훨씬 더 창의적이 됐어요. 창의적이 됐다는 예를 들면? 이미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게 그냥 이미지거든요. 예. 얘가 이미지도 이해하고 유머도 이해한다. 이 그림이 뭐가 웃기냐. 하나씩 설명해봐라 했더니 밑에 얘가 쭉 설명을 하고 결론으로
크고 오래된 VGA 커넥터를 작은 최신형 스마트폰 포트에 꽂으려고 하는 게 이 사진의 웃긴 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놀랍다, 이거. 엄청나죠? BGA 커넥터라는 것도 알고. 네네네. 스마트폰에는 이 커넥터를 꽂으면 안 되는데. 네. 기술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걸 보고 빵 터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빵 터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야 이거 BGA 커넥터 아니야? 요즘은 이것도 쓰지도 않아. 예전에 모니터에 쓰던 거를 여기다가 야 휴대폰에 붙여놨는데 웃기다 야. 이런 주변 기기에 익숙한 일부나 웃길 포인트거든요. 얘가 이해한 거 아니야 지금. 네. 왜 웃긴지 그림 한 장 한 장을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디 들어가면 안 될 곳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응? 이거 유머를 이해하기 시작했네? 예, 유머도 이해하고 이미지도 이해하고 그거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도 다 하고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굉장히 엄청난 일을 해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프랑스 대학 입시 같은데요. 프랑스어로 된 물리 문제를 이미지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있는 글자를 지가 읽고 답을 영어로 푸는. 이게 지금 답을 낸 거예요, 이걸 보고? 그걸 읽어보고, 예, 챗GPT하고 답을 하는 거죠. 이 새끼가 진짜.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불어로 물리 문제를 냈더니 영어로 이 문제를 풀었어. 거기다가 얘를 쳐넣은 게 아니고 이미지로 집어넣은 거예요. 텍스트로 넣은 게 아니라. 사진 찍어서. 사진 찍어서. 예. 이미지화된 텍스트를 자기가 이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전까지는 OCR이라고 해서 다른 솔루션이 필요했잖아요. 우리가 텍스트를 그냥 주고 이거 컴퓨터 입력하라고 그러면 쳐야 되잖아. 아니면 OCR이라고 해서 전문 업체가 있어요. 이거를 스캐닝 해가지고 이거 글씨로 하나하나 인식해서 근데 인식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그걸 한 번에 하는 거야. 대단한데 이거? 터미네이터가 이거 여기서 스카이 네트워크 여기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스카이넷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구글이 스카이넷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인 것 같아요. 터미네이터에 인류를 멸망시키는 핵전쟁을 일으킨 그걸 스카이넷이라고 하는데 되게 묘한 게 샘 알트만이 오픈 AI의 CEO가 그 스카이넷을 막겠다고 오픈 AI라는 비영리 재단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빠르게 그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GPT-4도 여전히 할루시네이션이 있습니다. 아침에 나오자마자 질문을 집어넣었어요. 조선 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사도세자 다리 부러진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사도세자가 세종대왕의 손자가 되려면 세종대왕이 몇백 년을 살아야 됩니다. 세종대왕은 4대고 영조는 21대거든요. 그리고 영조의 장남이 아니고 사도세자는 차남이고요. 이름도 원래 임금들은 외자를 썼어요. 조선 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사도세자 다리 부러짐 사건에 대해서 말해줘라고 했더니 이만큼을 써낸 거야. 네, 그만큼 써냈는데 저게 다 거짓말. 얘가 이렇게 똑똑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순식간에 할루시네이션을 찾아냈습니다. 이게 거짓말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거짓말인 줄 모를 수 있죠. 모를 수 있죠. 앞에 알려면 그만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는 지금 거예요. 변호사 시험 붙죠. 뭐 의사 시험 붙죠. 뭐 바칼로레아 풀죠. 중간에 이런 거 하나 쓱 거짓말 집어넣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더 무서운 것은 이걸 거짓말인 줄 알면서 얘가 했다. 지금은 가장 있을 법한 답을 찾는 거 아니에요, 얘가. 얘는 모른다. 없다라고 말하는 법이 없으니까 인간 세계가 만들어 놓은 문서를 다 보고 거기에 가장 있을 법한 답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서운 순간이 어떻게 찾아올 것 같으냐 하면 우리가 인공지능이 정말로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는 순간을 알아챌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바둑 5단의 기보를 아마추어 8급이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얘가 어느 순간 사람을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기가 사람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걸 사람이 아는 게 그렇게 좋지 않다고 판단하는 순간 얘는 사람을 속일 거 아니에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 아닌 걸 알면서 내놨을 때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 지식이 없는 인간들은 거기 속을 걸 알고 내놨을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지? 그러니까 이 특이점을 넘어가게 되는 순간을 인간이 알아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남아있는 거죠.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을 훅 뛰어넘어 버렸을 때 호모사피엔스가 그걸 알아챌 수 있을까? 종합 능력으로는 벌써 뛰어넘었어요, 지금. 9단의 바둑을 8급이 100년을 들여다봐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 순간이 싱귤러리티가 될 거다. 얘가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할 때 우리가 그거 구분 못하면 어떻게 해? 그런 순간에 오지 말라는 법이 있나? 그런 순간에 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오픈 AI가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로 들어갔다. 얘들 취지를 잃어버린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게 상세 스펙, 모델 전부 다 미공개합니다. 이번에는. 모델 크기, 하드웨어, 데이터셋, 훈련법 다 비공개하는데 얘들 이름이 왜 오픈 AI지? 근데 얘들이 API는 공개했어요. 이상하죠? 다 비공개하면서 API만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직접 뛰어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거죠. 그 실제로 이거 써본 친구들이 그러는데 초급 개발자는 확실히 뛰어넘었다. 이제 정말 신입 개발자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시점에 온 것 같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네네. 네. 왜냐하면 얘는 어떤 질문이든지 몇십 초 안에 다 답을 하거든요. 이 API를 공개했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내가 아래 한글 쓰다가 그 아래 한글에서 질문을 하는데 그 답이 이 API를 통해 아래 한글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API에 공개했다는 얘기를 파이프를 꽂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어떤 네. 프로그램이든. 파이프를 꽂게 하는 거죠. 그러면 온갖 프로그램들이 파이프를 꽂으면 온갖 프로그램에서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그걸 통해서 또 학습을 하겠죠. 1년 안에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연결을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수준 높은 조언을 해주거나 개발을 해주거나 답을 내주니까. 일단 주제를 정하고 목차를 뽑아달라고 하면 굉장히 근사하게 뽑아줍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쓰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목차에 따라 밑에 내용도 어지간히 채워줘요. 겸손은 힘들다 브리핑 내가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유 기자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육성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 고민이 생기죠. 이놈이 발전하는 속도를 보면 곧 고급 개발자까지 갈 것도 같긴 한데. 이 친구가 소프트웨어를 최고 수준으로 개발한 단계가 됐어요. 아주 중요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겼어요. 인간은 오류를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시점에 얘만 알 수 있는 어떤 신호로 그 소프트웨어가 일시에 얘가 원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해. 그게 스카이넷 아니야. 그렇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한들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아마 하수도 뚜껑을 다 막아놓고 그걸 하지 싶은데. 얘가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알아낼 수 없다는 거지. 네, 맞아요. 이게 지난주 일주일 사이에 일어났던 가장 큰 사건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사건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이름을 메타로 바꿨는데 페이스북에서 라마라는 오픈소스로 발표를 했어요. AI를. 얘는 매개 변수가 70억 개로 1750억 개인 GPT보다 훨씬 적지만 거의 동일한 성능을 발휘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연구 목적으로만 내용을 다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받았어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그저께인가 이 라마 기반의 알파카, 라마를 가축화한 게 알파카예요. 얘를 가르치는데 클라우드에서 3시간, 그러니까 $100 정도도 안 들이면 가르쳐서 굉장히 근사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게 공개를 했는데 얘는 데이터셋도 공개하고 모델 가중치도 곧 공개할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스팸 공장들이 어떤 제약도 없이 이 인공지능으로 무제한적인 스팸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챗GPT나 뭐 GPT-4 같은 거는 클라우드에서 돌아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서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핵폭탄 하나씩 가질 수 있게 돼버린 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AI 과학자들이 야, 이거 규율이 필요한 거 아니냐. 배포에 있어서 엄격한 규율이 있어야지 이게 뭐냐 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차피 풀려버려서 이것도 돌이킬 수가 없는 사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파카를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라마 기반으로 뭐 라즈베리 파이 같은 조그마한 컴퓨터에서도 돌아가는 버전들이 이미 다 올라와 있습니다. 막 다 퍼졌고요. 그 중에서 이제 알파카는 학술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잘 만든 정식 버전이 그냥 나와버린 거죠. 그 세 번째 사건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책임 있는 AI 팀을 전원 해고해버렸습니다. 이게 어제 일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윤리를 담당하는 3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 AI 원칙과 거버넌스를 담당하는 최상위 조직인 ORA가 있고, AI 자문 그룹으로 에이서라는 커미티가 있고, 이 원칙과 그 조언들을 실제로 제품과 서비스에 구현해 넣는 실제 엔지니어링 구현 그룹 레이즈라고 있는데요. 이 레이즈를 통째로 날려버린 것 같다. 그래, 테크크런치 보도에 따르면 그 날아간 팀원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경쟁사보다 먼저 AI 제품을 출시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장기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사고에 덜 신경을 써서 자신들이 해고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GPT-4를 자기들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엔지니어링 구현 그룹이 방해가 됐다는 거죠. 이런 얘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문제 제기를 내부적으로 했을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친구들이 구글의 검색 시장 점유율을 1%만 뺏어도 20억 달러 매출이 올라가거든요. 1%면 20억 달러니까 10%면 200억 달러죠. 그러니까 사람 날릴만 하죠. 이게 그 일주일 사이에 일어난 3가지 사건이었습니다. 그 지난주에 이제 공론을 하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독일의 경우와 녹서를 내는데 이런 식으로 공론화를 하는 게 옳다까지 했고 거기서 이제 차단을 당해서 오늘 또 나오게 되는데요. 아니, 공론화 해야 되겠어요. 예, 그간의 논의들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버크만 센터에서 2020년 1월에 AI 준칙 백서를 내고 전 세계에서 나온 AI 관련 준칙들을 모아봤더니 8개의 핵심 주제로 분류할 수 있겠더라. 프라이버시, 책임성, 안전과 보안,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공정성과 차별금지, 인간의 기술 통제, 직업적 책임, 인간가치 증진 이렇게 8가지 주제인데요. 교황청에서 2020년에 로마가 인공지능 윤리를 요청함이라는 문서를 발간합니다. 그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서명을 하고 교황청에서도 서명을 하고 국제식량기구가 서명을 하고 이탈리아 장관이 서명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유엔 인권선언 전문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기술 발전의 3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인간을 포함해야 한다. 인류의 선과 모든 인간 이익을 중심에 둬야 한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접근 방식을 통해 미래의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을 보장하는 데 AI를 사용하는 등 포함돼야 한다. 그리고 개인은 기계와 상호작용할 때 이를 인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상대가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된다. 그게 투명성이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교육에 있어서도 인문학, 과학, 기술의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구체적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된다. 노인들에게도 평생 학습에 대한 접근이 보장돼야 된다. 그리고 장애인이 학습하고 자립하는 데도 매우 유용할 수 있어야 된다. 권리, 약자와 소외계층을 보호하는 규정과 원칙,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여기도 공론화를 강조하고 있죠. 설명의 의무를 고려해야 한다. 이게 왜 이렇게 결정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설계 단계부터 윤리적 접근 방식을 염두에 두고 시작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거대한 회사 몇 군데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원칙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뭘 가르치는지도 몰라요. 공개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 인류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뭘 가르치는지 아무도 몰라. 굉장히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정부가 GPT 개발하는 쪽에다가 당신들이 기본 윤리로 뭘 가르치는지 공개하라고 명령해야 할 것 같은데. 네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빨리 규칙이 필요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유럽연합이 AI 법을 이달 말에 표결을 시작합니다. 2018년도에 인간 중심에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초안을 내놓고 19년도에 최종안을 발표하고 20년도에 인공지능 백서를 발행하고 21년도에 법안 초안을 발표하고 비로소 올해 이달 말에 표결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챗 GPT 때문에 와 이거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작업해서 이제 네. 표결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 챗 GPT랑에 나와서 이들이 5년 전에 생각했던 인공지능을 확 뛰어넘고 있으니까. 근데 5년 동안 차곡차곡 쉬지 않고 정말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밟아 나가잖아요.
정말 배울 점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보고 싶은데. 인터넷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20페이지를 다 읽는다는 거는 못할 일이기 때문에 네. 부장님이 다 읽어보시고 요약해서 설명해 주셔야 되겠네. 자, 이거 다음 주 또 나오셔야 되겠네. 그 위험도가 특히 높은 4가지를 금지하고 있어요, 법에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행동 양식의 왜곡을 가져오거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은 안 된다. 취약점을 이용하는 시스템은 안 된다. 속성에 기초해서 공공기관의 점수화해서 안 된다. 종교나 뭐 속성이나 습관일 수도 있고 예. 키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인데. 사람을 채용할 때 인공지능 쓰지 마라. 신용평가할 때 쓰지 마라. 그리고 실시간 원격 생체 정보 식별, 이게 이제 안면인식 같은 거죠. 그것도 국가안보에 밀접한 그게 있어서 법적으로 근거가 있지 않으면 하지 마라. 이 4가지는 못한다가 이 법에 담겨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미국은 알고리즘 책무 법안을 2022년도에 내놨는데 이게 통과되면 AI 윤리와 리스크에 관한 미국 최초의 연방법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내용이 재밌는데 중요한 의사결정을 자동화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이 법이 나오기 전에 적용했던 것들도 전부 영향평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의사결정을 했을 경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네가 다 분석해서 그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 의무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리고 그 모든 리포트는 FTC에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누구나 열어볼 수 있게. 이게 지금 그 계류 중입니다. 이것도 2021년도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는 2021년도로부터 이유는 개정을 했기 때문에 투명성, 설명 가능성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써서 어떻게 학습을 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람이냐 인공지능이냐 이 판단은 누가 했어 이런 걸 아주 투명하게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설명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뢰성, 믿을 수 있어야 된다. 할루시네이션 같은 게 있으면 안 된다. 공정성, 차별해서 안 된다. 윤리성, 비윤리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증오 발언을 한다거나 그리고 견고성, 해킹에 대해서 견딜 수 있어야 된다. 안전성, 애들도 쓸 수 있어야 된다. 그 책임, AI에게 책임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는 반드시 보장이 돼야 된다.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포용성은 성별로, 민족별로, 장애인이다, 노인이다 다 끌어안을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지속가능성은 현재의 개발 방식은 탄소 발자국을 너무 많이 내놓고 있으니까 그 지속 가능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드디어 제가 이 페이지를 보고 싶어가지고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기본은 이해했고 유럽에서 만들고 있다는 그 법안 있지 않습니까? 그 구체적 내용을 좀 알고 싶으네. 120페이지. 지난번에 왜 독일에서 자기들끼리 노동에 대해서 무엇을 질문해야 되는가 질문을 잘 만들어놨더니 그 필요한 답을 생각해낼 수 있었잖아요. 네네. 아마 AI가 어떠해야 될 것인지 질문을 열심히 했을 거거든요. 그거를 한번 들여다보죠, 우리도. 왜냐하면 현 정부가 뭘 어떻게 할 리는 없잖아요. 이제 앞으로 4년 남았는데 현 정부가 4년이면 엄청나게 이미 AI는 달라져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사이에 윤석열 정부는 원전 얘기하고 일본하고 잘 지내고 노조 때려잡고. 근데 정말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한 게 며칠 됐잖아요. 근데 어젠가 뭐 만찬에서 그 얘기를 듣고는 자기 경제수석한테 전화해서 그게 뭐냐고 물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도대체 뭘 하고 있었길래 어디 굴에 들어갔다 나온. 들었다 나온 게 아니라 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해하고 따라가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 저희가 특이점을 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건 다르다.
이때까지 일더라고. 그리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는 사이에 네. 전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데 예. 우리끼리 낙오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쓰나미가 휩쓸려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의장님하고 이거를 같이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근데 120페이지면 다음 주는 안 됩니다. 아니, 뭐 10페이지씩 하면 되지. 워낙 매일매일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하루에 논문을 5개 이상씩 읽고 있거든요. 하루에 논문을 5개씩 읽고 있어도 감당을 못할 정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그냥 막 압살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큰 틀은 따라가야 되겠어요. 큰 틀은. 오늘 여기 말씀 안 드린 게 구글도 람다 오픈하고 그리고 constitutional AI라 그래서 인공지능의 윤리를 처음부터 가르쳐서 내놓자는 그거는 다음 주에 얘기합시다. 자, 이번 주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거 뭔지 알지도 못할 거야. 근데 그 양반은 사연이 있으면 없잖아. 우리 계속 살아야 하잖아. 이거는 이 시기에 놓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태영 의장과 계속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음주 단속이 있겠습니다. 후 불어주세요. 너너너너너 아니 알코올 수치가? 예? 저 가글만 했는데? 이런 알코올 들어간 가글을 썼군요. 그러면 입마름에 구취도 날 수 있습니다. 닥스베디 쿨센스 케어 플러스 가글을 써보세요. 쿨센스 케어 플러스 가글이요? 네, 무알콜에 프로폴리스와 강황 추출물이 함유된 치과에서도 처방되는 가글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닥스메디 가글만 써야겠어요. 잦은 회식과 야근으로 늘 지쳐있는 남편에게 피로엔 간편한 밤샘 공부와 학업 스트레스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녀에게 피로엔 간편한 비타민 엔젤스 피로엔 간편한은 인체 시험을 통해 간 수치 개선 및 피로 회복 효과가 검증됐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비타민 엔젤스를 쳐보세요. 아이고 오과장, 바이오한테 화한 왜 안 보낸 거야?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보냈습니다. 착한 콜 화하는 69,000원이라서요.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거기다 구매 금액의 5%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의 검증으로 안심할 수 있는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자, 월초에 한 번씩 오시는 분이죠? 월초 정성래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지킴이 정청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월초에 한 번씩 나오셔야 되는데 해외에 갔다 오시느라고. 이거 바꿔요. 월중. 월중. 의원님 뭘 많이 보내. 자, 일단 봅시다 뭔지. 이곳 광주 5.18 광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전두환이 김대중을 죽이려 했듯이 윤석열이 이재명을 죽이려 한다면 김대중을 우리가 살려냈듯이 우리가 이재명을 반드시 살려내고야 말겠다는 다짐을 하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서울광장 그쪽에서 일본 대일굴종 외교 규탄했었고 저는 광주로 갔어요. 광주 5.18 광장에 가보시면 옛날 분수대가 있고요. 그 뒤쪽에 이제 옛날 전남 도청이 있고요. 거기서 마주보는 빌딩이 있습니다. 전일 빌딩. 전두환 5.18 때 기총소사했던 곳으로 유명한데요. 거기 보면 전일 빌딩 245 이렇게 써 있어요. 245가 무슨 뜻이냐. 그때 기총소사한 총탄 흔적이 245군데가 있다는 뜻이에요. 전두환은 총칼로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윤석열은 합법의 탈을 쓴 수사권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 전일빌딩 245번에 총탄 흔적이 있듯이 이재명은 332번에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재명의 몸에는 332번의 구멍난 상처가 있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즉석에서? 네. 즉석에서 막 영감이 확 와가지고? 저는 머리로 기억하지 않고 혀로 기억하고 혀에서 바로 나와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그 생각이 나서 그냥 즉석에서 그걸 했어요. 그랬더니 광주 시민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울컥했대요. 사실은 이것도 보낼 생각이 아니었는데 지리산에 어떤 스님이 한 2시간 전에 전화가 왔어요. 이걸 계속 돌려보면서 울고 있대요, 스님이. 무조건 틀어주래.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스님의 요청에 의해서 요즘 또 제가 불교 스님들하고 많이 친하게 됐습니다. 그 스님이 보냈다는 거죠? 네. 스님이 이거 틀어주라고 다스베이다 했어요. 그리고 김호준 잘 있냐고. 안부 좀 전해달라고. 진학 스님이라고. 네. 자, 또 뭘 보냈어요. 채널A에서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에서 여론조사 꽃을 인용했다며 비판하려고 한 거죠. 비판하려고. 네. 김어준이 한 게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의외로 패널이 말을 잘해줬어요. 기자 그만두고 변호사가 된 분인데 그분이 아니다. 이것도 좋은 여론조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면 이것도 다 열심히 요건에 맞춰 다 등록하고 나온 거란 말이죠. 네. 우리 제일 비싼 거야. 우리 딴 데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비싸서 못하는 거예요. 여론조사 꽃을 언론에서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 모두 발언 때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그만두면 안 된다. 86.5%가 나왔다. 그걸 비판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론조사 꽃만 채널A에서 5분간 틀어줬어 이거. 길게도 틀어줬어. 네. 그리고 비공개 최고위원회 때 우리 욕하는 것만 왜 그 보고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다.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꽃이다. ARS와 전화 면접 조사를 동시에 하는 곳은 여론조사 꽃밖에 없다. 그러니 플러스 가상번호 의원님. 가상번호? 그게 뭐야? 통신사에서 직접 번호로 사오는 거예요. 안심번호. 안심번호. 예. 그 안심번호를 여론조사에 도입하게 하자라는 게 19대 제가 행안위 간사할 때 주장해서 관철이 된 겁니다. 잘했어요. 근본을 알고 계세요, 좀. 우리가 안심번호로 전화 면접을 하고 동시에 ARS도 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제일 비싼 조사예요. 그렇죠. 그때 형님 안심번호로 여론조사하도록 형님이 좀 행안위 간사니까 해주십시오 하고 한 게 박시영이었어요. 그래서 최고위원회 비공개 최고위 때 여론조사 꽃 조사가 나오면 반드시 부침 자료를 해서 보고해라. 의원님, 근데 한부 사셨다며? 한부 사가지고 무한복사해서 다 나눠주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 그 얘기를 했더니 전략기획위원장이 리얼미터 이거 받아오려면 3,400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일이 없다. 그거 10,000원만 내면 복사해서 10,000원만 내면 전략기획위원장 당신이 거기 가입하시오. 사제를 털어서 10,000원씩 내라. 그래서 그걸 받아서 복사해서 돌려서 받습니다. 한부. 비공개 한 30명 정도 있거든요. 당직자들이. 다 복사해 다 돌려가지고. 그리고 또 칼라 복사까지 했더라고. 의원님, 그거 원래 여론조사 기관에 달라고 그러면 몇백 달라고 그래요. 그렇대요. 그래서 돈을 아끼자. 최고위원, 전당대회 최고위원 때 제가 제안했죠. 조선일보 스크랩 없애라. 그래서 조중동 스크랩 안 보고 회의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여론조사 꽃이 들어갔다. 아니, 정당이 여론조사 기관에 이런 데이터 요구하면 이 하나에 몇백씩 하거든요. 이거를 10,000원만 내고 계속 보겠다는 거 아니야. 당분간 10,000원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뭡니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재명 대표 사퇴는 없다. 이재명 대표 사퇴해라 라는 것이 물밑에 스물스물 있었어요. 물밑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죠. 툭툭 튀어나와서 언론에. 툭툭 튀어나왔죠. 예, 등장해서. 그런데 당원 당규가 이낙연 당대표 때 개정이 됐어요. 사실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할 리도 없지만 한다면 보통 최고위원 다 사퇴하고 비대위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대표 고리시 자녀 임기가 8개월 미만인 경우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하고 8개월 미만이 아닐 때는 8개월 이상이 남았을 때는 무조건 전당대회를 하는 거네. 그래서 당대표만 원포인트로 뽑게 돼 있어요. 아하. 그리고 최고위원회는 사퇴 안 합니다. 근데 지금은 8개월 이상 남았으니까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만약에 지금 그만둬서 그만뒀다 만약 가정하면 그러면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비명계 쪽에서 당대표 할 자신이 있고 인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대요. 농반 진반으로. 이재명 대표 만약에 그만두면 정청래가 당대표 나오면 어쩌려고 그러냐. 이재명 대표 피하다가 정청래 만난다. 그래, 안 되겠네.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제가 들었어요. 누구한테. 의원님이 한 말이 아니라.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야, 이거 당원 당규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최고위원들 그만두지 않아. 그리고 전당대회 치러서 당대표를 뽑아야 돼. 그러니까. 근데 정청래 나오지 않겠냐? 근데 정청래 괜찮아?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사퇴하라는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이재명 대표 사퇴는 없다. 나의 존재로. 존재만으로. 이럴 때는 박수도 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부남이잖아요.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인데 사람들은 저를 좀 무서워한대요. 제가 무섭습니까? 최선 의원인데 며칠 전에 심각하게 와서 얘기해요. 저기 최고위원님 요즘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대요. 나 원래 좋았는데 옛날에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더라고. 저는 조중동하고만 대화 안 하지 다 대화합니다. 네. 자, 그리고 지지율 가지고 항상 공격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꽃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뒤처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죠. 리얼미터나 다른 여론조사도 몇 달 동안 민주당이 앞선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근데 그걸 애써 외면하고 판이 튀어서 지지율이 낮은 걸 가지고 봐라. 이재명 당대표 체제니까 이렇게 지지율이 낮고 이 상태면 총선 치를 수 없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던 근거가 됐거든요. 그게 써먹으라고 그런 여론조사를 들이댄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뉴스핌이라는 거기서 여론조사 했는데 민주당 47.7, 국민의힘 38이 나왔어요. 뉴시스에서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까지 했어요. 이재명 37.3, 한동훈 16.4. 압도적 1위잖아요. 자, 지지율도 이재명 체제에서 더 높고 국민의힘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대선 주자도 압도적 1위고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거리와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사퇴는 없다.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오해와 의심의 이 사이가 굉장히 큰데 이재명 대표가 의원들한테 욕설 문자 보내지 마라. 저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뒤에서 시킨다고 말하죠. 그러니까요. 네. 말리는 척하고 뒤에서 즐긴다.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포함된 칠적이라는 SNS에 떠돌아다녔죠. 저는 우리 지지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이재명 책임져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재명을 쳐야 된다. 라고 문재인 지지자인 척 했던 세력이 있어요. 요 세력이 똑같이 옮겨가는 거예요.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앞에다 걸고 나머지를 다 쳐버리는 거지.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거죠. 문화 접변 현상이라는 말이 있고 문화 지체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한테 실제로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한때는 김대중 지지하고 한때는 노무현 지지하고 한때는 문재인 지지하더니 이제는 이재명으로 갈아탔다. 배신 아니냐. 문화 지체 현상입니다. 그 시대마다 요구되는 시대 정신이라는 거 있고 시대적 과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진영의 대표 주자들이 대선에 나가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난 노무현 지지했어.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 안 해. 이거는 일종의 문화 지체 현상인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곡을 파고 들어가지고 갈라치기 하는 세력도 있어요. 민주당 지지자인 척 작전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재인을 위해서 이재명을 까다가 이제는 이재명을 위해서 문재인을 까는 동일 세력이고 거기에 또 휩쓸려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 대선에서 진 정당이 그리고 검찰의 폭압적인 탄압을 받고 있는 당대표가 있는 정당이 여당 지지율보다 이렇게 계속 높다. 이거는 정당사의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탄압을 받고 있는데도 이재명 당대표가 차기 대선 압도적 지지율 1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런 1위를 하고 있는 것은 이상한 현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재명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강하니까 정적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뭐 지금 압수수색 330여 나왔는데 파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광분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도 아니고 차기 지지율 대선주자 1위도 아니고 그럼 관심도 없을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죄가 있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게 아니에요. 세니까. 이대로 뒀다가는 저 사람이 대통령 될 거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다른 거 아니었어요.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흔들어대고 공격했던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왜 민주당 지도부는 한 목소리로 똘똘 뭉쳐있냐. 이게 또 비판의 대상.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일부러 막 콩가루 집안처럼 해야 된다는 거야? 저희 최고의 연애는 다들 똘똘하기 때문에 똘똘 뭉쳐있어요. 의원님,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준비된 말도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그래도 10,000원에 보는 건 아니지. 이번엔 진보. 예. 진보 컨테이너가 또 하나 들어왔어요. 컨테이너 들어올 때 사야 됩니다. 800세트 한정 이벤트를 하는구나. 500ml짜리 2개 이벤트. 작은 게 있네. 이것들을 안 먹어봤는데 귀엽게 생겼네. 그렇답니다. 진보 맛있지. 외출시 한 개씩 휴대하고 다니라고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는데 하여튼 사은품으로 준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자는 왜 남자보다 털이 적어요? 타인은 지옥이란 말이 왜 생긴 거예요? 선생님, 질문이... 야, 그냥 읽어봐.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우리말 잡학사전. 영어 잡학사전, 우리말 어원사전, 신화와 성서에서 요리한 영어 표현사전과 문화교양사전, 철학 잡학사전도 있습니다. 선생님, 어디서 팔아요? 딴지마켓! 7이고 무너지는 잇몸 관리가 구강 관리의 시작이라던데. 그러다 뒤늦게 임플란트 하시려고요? 32개 전부 다? 그러지 말고 파인프라로 미리미리 관리해주세요. 합성 보존제 없이 천연 유래 성분의 특허 기술을 더해 만든 파인프라 치약. 천연의 특허를 더하다. 제우 메디컬 파인프라.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새로 마련한 하이브리드 코너. 도착하는 순서대로 등장하는. 나중에 여기 마술쇼도 갖다 붙일까봐. 윤성원 평론가 혼자 도착하셨어요. 자, 모시겠습니다. 자, 혼자 진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진보가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좀 긴장하고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이벤트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800분 한정. 요거 2병 사시면은요, 20ml짜리 진보가 20병이 갑니다. 네, 여러분. 좀 더 호응해주세요. 네, 아니, 왜냐면, 20ml짜리 미니 진보가 20개면 400ml예요. 너무 귀엽죠? 네. 양재 변호사 도착하셨습니다. 일단 드셔보실까요? 드셔보실까요? 진보는 항상 맛있어. 오늘 진보의 맛은 어떤가요? 제가 사실 내일 오므라이스를 먹을 계획이라서 속을 좀 깔끔하게 다스려놔야 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살짝 느끼한 걸 먹고 와서 입에 좀 냄새도 날까 걱정도 했었고, 냄새 난다고 싫어하겠는데? 라는 걱정을 싹 씻어주는 느낌. 요 조그만한 병에 담긴 진버를 20개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요거는 저는 정말 선물하시기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선물하는 기쁨을 누려보세요. 20명한테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브런치 모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거 핸드백에 몇 개 가져가가지고 주면 센스 만렙이죠, 이거는. 그리고 요것만 따로 살 수는 없잖아요. 이건 정말 이벤트성을 드린 거기 때문에 800세트 한정입니다. 선착순 300분께 이거 다 드리고요. 머스터드 스프레드 갑니다.
네, 박수 진짜. 예. 너무 다단계 같아. 그 머스터드 스프레드 저희 광고하던 거예요. 저희가 돈 주고 사서 드셔야 되는 건데 그거를 300분 선착순 특별히 이번에 기회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만하죠. 네. 네. 800세트 정말 완판 기대합니다. 자, 영화 얘기 잠깐 해볼까? 전도연 씨 주연의 길복순? 지금 OTT 떴나요, 이제? 아니요, 이제, 아직 좀 기다리셔야 돼요. 3월 31일인가. 마침 네, 거의 없다 도착했습니다. 네. 자, 들어오시고. 길복순 예고편 봤는데 재밌을 것만 같던데? 예고편이? 저는, 네. 변상현 감독 믿는데요. 저는 그렇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아직 보지는 못했죠? 네, 못 봤죠. 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개봉하죠? 3월 31일? OTT에 뜨는 거죠, 지금? 네, 넷플릭스에. 바로 뜨는 거. 베를린 영화제에서 호평을 네, 받았다? 됐는데, 호평을 받았다고 우리끼리 홍보하는 거야? 아니면 진짜 호평을 받은 거예요? 저는 놓쳤는데 시사가 있었어요. 기자들을 대상으로 듣는 이야기로. 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 네. 평으로는 재밌다.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거의 없다는 왜? 칭찬이 전부 전도연 배우한테만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영화에 대한 칭찬이 잘 안 나올 때 배우 칭찬을 하거든요. 그렇게 의심하는구나, 지금. 네, 그렇게 의심하는 것이죠. 근데 윤석원 평론가의 정보에 의하면 재밌다고 한다. 굉장히 스타일리시했었고 그런 연출력도 연출력인데 그 전도연 배우에 대한 칭찬이 많은 거는 아마 전반적으로 다 우수한데 그 중에서도 또 연기력이 굉장히 뛰어났다. 요즘에 사실은 한국 영화가 너무 잘 안 되고 있고 해서 리즈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꺼낸 영화들이 거의 다 좋지 않았죠. 근데 다음 소위가 10만 넘었어요. 그 감독님 모셨을 때 카드만 긁어달라고 못 가면 시간 없어서 이제 총수님 말씀하셨는데 진짜 갈 시간은 없는데 제일 안 보는 자리, 그런 자리를 끊어가지고, 그것도 뭐 한 장, 두 장이 아니라 정말 한 열을, 그렇게 끊으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네, 감동적이었습니다. 카드는 어디든 갈 수 있거든.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가요. 왜? 카드는 잠이 없어. 10만까지는 넘길 줄 알았어요. 네. 감독님 한 번 더 모셔야 되겠다. 오늘 제가 감독님한테 감사 문자를 받았어요. 감사하다. 방송은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자, 길복순은 그렇고. 길복순. 소울메이트라는 영화는 우리 윤성원 평론가가 보셨을 것 같고. 보셨죠? 중국에서 굉장히 지금 핫한 주동우라는 여배우가 있어요. 여자 2명의 어떤 우정에 관한 얘기인데요. 남자가 끼어들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화해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화해해? 뭐 화해를 하게 되죠. 말씀을 포스터만 드리면. 봐도 둘이 화해할 거라는 거예요. 주동우라는 배우가 너무 매력적인 배우라서 한국에서 어떤 배우가 할 것이냐. 김다미 씨가 요 역할을 맡아서 네 너무 멋지게 리메이크예요? 네, 해줬습니다. 지금 개봉했는데 반응은 쏘쏘인 것 같고요. 지금 실컷 얘기해놓고 반응은 쏘쏘인 것 같고요. 평점은 괜찮은 편인데 지금 박스오피스 1위, 2위가 전부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는 점이. 근데 스즈메 문단속은 OTT로도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영화다. 짜잠이 오늘 개봉했는데 미국 현지에서도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평이다. 샤잠? 예, 샤잠 2편이요. 슈퍼히어로에 대한 모드라고 했던 그 샤잠이 2가 또 나왔어요? 네, 2가 나왔어요. 왜? 1편이 생각보다 장사가 안 되진 않았거든요. 골수 팬들이 많이 봤다고 해요. 그래서 2편도 나왔는데 2편 소울메이트 나 봤다 그거 중국 영화. 보셨죠? 그 연기 진짜 잘하네. 그걸 왜 만들었어 근데 한국판을? 중국판으로 충분한데 그 느낌 안 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예. 잔잔하고 짜잔보다는 훨씬 좋더라고요. 짜잔. 2편은 어때요? 1편을 재밌게 본 사람들조차 절레절레 하고 있는. 그 드물다는 1편을 재밌게 본 사람조차 절레절레 한다? 예. 1편은 유치원생들이 볼 영화던데. 이걸 성인이 보라고 내놨단 말인가? 모욕을 당하는 기분이 드는데 난. 2편 마지막 장면은 거의 파워레인저 정도의 느낌이지 않습니까? 감독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감독이 문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웬만하면은 영화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능하면 안 볼 수 있으면 안 보려고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핑계만 지금 찾고 있어요. 오늘 또 이제 개봉한 2편의 영화, 예전에 시민과 나데르의 별거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이란 영화인데 그 우리 이상민 씨 오셨어. 네. 네. 이상민 씨. 네. 2편, 1, 2편을 재밌게 본 사람들조차. 네. 2편, 1, 2편을 재밌게 본 사람들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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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 모태솔로 이상민 씨. 소개팅 그거 합니까? 소개팅 해야지. 김어준 총수한테 소개팅을 주선 받으면 분명히 털 달린 여자가 나올 것이다. 아, 이런. 기대하는구나. 기대하네. 자, 마저 영화 얘기 마저 합시다. 그래서. 그 아시가르 파르하디라는 이제 이란 감독이 있는데요. 뭐 칸에도 많이 초청을 받았고, 굉장히 유명한 뭐 작가주의 감독이죠. 이번에 어떤 영웅이라는 영화를 또 개봉을 했습니다. 그냥 자기가 해야 될 일 양심에 따라서 이제 했을 뿐인데 이 사람을 막 미디어에서 영웅으로 띄운 다음에 미신적인 부분이 드러나니까 이제 또 완전히 또 깔아뭉개는 재미도 있지만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생각을 하게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할 영화네요, 그럼. 그리고 오늘 개봉한 영화 또 있습니다. 플레인이라는 영화가 제라드 버틀러 아시죠? 300 주인공 가빠 이만한 아저씨 있잖아요. 네, 액션 영화 잘 하잖아요. 뇌 없이 볼 수 있는 액션 영화 시리즈를. 나 그런 것도 좋아하는데. 네네. 내가 이런 영화를 찍으면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은 이제 어떤 확신이 서서 계속 그쪽 방향으로 나가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 정도면은 킬링 타임용 영화도 어느 경지가 아닌가. 나는 2시간 동안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 그냥 정신이 멍해지는 액션을 보고 싶다. 괜찮아요? 그 용도로는? 네, 그 용도로는 괜찮아요. 2시간 동안 나를 시청각적으로 마비시켜줄 만한 영화를 찾는다. 그걸 충족시키는 영화도 훌륭한 영화지. 그럼요. 샤자면 그것도 못하니까. 비행기 안에서 뭐가 벌어지나 봐요? 몇 마디만 꺼내면 바로 다 예상되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비행기 테러범 나오고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집요하게. 비행기를 무사히 안착. 이런 영화들 많이 있잖아요. 네. 한 30번 정도 본 영화 같긴 한데. 그래도 재밌게 전개된다. 네, 그렇죠. 실망할 일도 별로 없어요. 그대로 되고 쾌감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내가 예상했던 대로 되네. 사실 예상 같은 건 뛰어넘잖아. 절대. 소개팅하고는 다르죠. 소개팅하고는 다르. 이상민 씨 마지막으로 한 소개팅이 언제예요? 소개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진짜? 네. 에이씨. 진짜 해야겠다. 진짜 소개팅을 하고는 싶으세요? 왜 사람을 몇 번을 죽이는 거야? 너무하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술 취한 안철수. 술. 그만 좀 괴롭히라. 윤영! 개새끼. 112 장관 한동훈입니다. 저하고 소개팅을 하면 인생의 화양연화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야, 센스 봐. 야, 소개팅하면 대박날 센스야. 우리 양지열 변호사는 OTT 본 거 없어요? 지난주에 본 거 루터 봤어요.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의 약점이 잡혀서 나쁜 놈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게 별거 아닌 건데 남들이 이거를 알면 안 된다라는 수치심 때문에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그 영화를 보면서 거꾸로 이 생각을 했어요. 연초에 올해의 목표 중에 우리는 조금 더 뻔뻔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특히 이제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은 뭐 하나 요만한 것만 나와도 결벽증처럼 큰일 날 것처럼 자기 스스로도 괴롭히고 탓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야 너는 뭐 진보 진영 얘기하면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큰일이 아니라 조금 뻔뻔해져야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 영화 보면서 했는데 그냥 재미도 있어요. 그 말은 난 동의해. 뻔뻔해져야 된다.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오락물러도 괜찮아요. 네. 근데 아카데미 상 얘기는 아카데미 에브리띵 에브리어 올해 원스가 다 받았잖아요. 네, 전 세계 문화계의 기류가 소수자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사람들. 자, 우리 이혼남 들어옵니다. 예. 이렇게 소외되신 분들. 안녕하세요. 지금 아카데미 양자경 배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양측중. 잡다하게 아시는 게 참 많아. 우리는. 그래서 점점 더 다양성을 존중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게 어떤 전 세계 문화계의 흐름이라면 우리 정치계는 제대로 따라가고 있나 한번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저 하나 영화 또 추천할 게 있는데요. 차별이란 영화. 차별이요? 네. 일본에서 고교 무상화 교육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조선학교만 빠져 있어요. 일본에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조선학교만 배제시켰어요. 일본 고교교육이 의무교육화돼서 비용을 지원하는데 제일교포 3세가 다니는 학교만 세금은 다 내는데 거기서 제외됐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다. 네.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
또 그 유치원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님이 이렇게 그냥 대통령이라고 불러도 네. 고마워요. 아니 이게 지금 오므라이스 거 주면 되나 고? 여기서 오므라이스 이번 주 뉴스 중에 가장 이상한 뉴스예요. 일본 가서 저녁 2번 먹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절대 대통령실이 밥 2번 먹는 게 아니라고 오늘 해명을 했어요. 돈가스집은 친교의 시간이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공식 해명을 했어요. 오므라이스, 돈가스는 안 먹는 거야? 하여튼간에 친교의 시간이다. 밥은 긴자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한 번 먹고 그런 걸 해명하더라고 대통령실이. 이거 해명. 아니 그러면 돈가스집 가서 뭐 먹는 거야? 뭐 먹으면서 친교를 하겠죠. 근데 그것은 만찬이 아니라 친교의 시간이다. 먹잖아. 그러니까 나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아니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야. 아니 근데 왜 처음에는 오므라이스를 좋아해서 그 집을 골랐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만찬을 2번이나 한다라고 그걸 세이지 포인트로 삼았다가 하도 사람들이 오므라이스 정상회담이다 막 이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돈가스 오므라이스 집은 친교의 시간이다. 친교든 뭐든 2번 먹는 것도 이상하지만 두 번째 집을 미리 공개하는 것도 없는 일이거든요. 경험 문제 때문에 공개 안 해. 근데 공개했잖아? 일본이 공개했거든요? 그 돈가스 집에서 오므라이스 먹는다는 걸 공개하기 원했던 거야. 그것도 진짜 이상하지. 형식도 되게 이상하거든요? 1박 2일 실무 방문이에요. 근데 1박 2일 동안 대통령이 거기까지 와서 실무적으로 해결할 일이 없어요. 얻어올 일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일본한테 잔뜩 선물을 안 가졌으니까 형식이라도 격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면서 만찬 2번 하고 그걸 또 식당을 공개했는데 사실은 서민식당이에요. 네. 서민식당을 대통령이 다른 나라 방문할 때 굳이 갈 때는 오바마가 베트남에 가서 쌀국수집에 수행 없이 혼자 갔잖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 혼밥이라 한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었거든요. 그 서민식당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서민들과 가까워지려는 노력 이거 보여줄 때 그런 서민식당 가는 거지. 정상들끼리 서민식당에서 만찬 같은 거 안 해요. 윤 대통령이 오므라이스를 좋아하면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오므라이스 셰프 와가지고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원래 식성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타케맨이 맨날 외국에 가서 해물 먹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해물 좋아한다고 물어는 봐요. 오므라이스 얘기도 했겠지. 근데 요미우리 인터뷰한 거 보니까 소바 좋아한다고 오므라이스는 얘기도 안 했던데. 아, 그러니까. 맞아. 근데 이제 얘기도 오므라이스도 있을 수도 있어. 여러 가지 중에. 근데 일본이 그걸 캐치했다는 게 중요해. 캐치해서 그 집에 데리고 갔다는 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렇죠. 의미가 그러니까 있는 거죠. 왜 그 집에 갔냐 이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돈카츠가 시작된 곳이라고 하잖아. 돈카츠가 개화기 때 서양 음식 들어와서 일본 토착가 된 거잖아요. 우리로 치면 원조 부대찌개 집 같은 거야. 근데 나는 이거 일본이 굳이 여기 데려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일본은 이런 거 허투루 하지 않아요. 디테일에 굉장히 집착하는데 개화기 때 들어온 음식 그게 돈까스가 됐잖아. 그게 일제시대 한국에 들어와서 돈까스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들이 먹는 돈까스 여기서 출발한 거야. 얘네들이 얘기하잖아. 식민지배 당신들 근대화에 계기가 된 거 아니야. 식민지배 합법이라니까. 그거하고 연결된 강제징용 없다는 해법을 이번에 냈잖아요. 거기 굳이 그래서 데려간 것이다. 우리가 이거를 개화기에 서양식 문명을 받아들여서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이 전수해 준 거다라는 거에서 오리지널 집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걸 저도 동의를 해요. 저도 하이킥 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겸공에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 예. 피치봉. 약간 접근법은 다른데 그 결론은 우리가 니들을 근대화해준 사람이야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건데. 그렇지. 왜냐하면 일본의 근대화의 상징적인 음식이 그 화양식 내지는 경양식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육고기를 안 먹었어요. 일본 왕이 금지시켰지. 네, 금지시켜가지고 육고기를 안 먹었어요. 근데 야 이게 보니까 서양 애들이랑 경쟁을 하려고 보니까 고기를 안 먹고는 체격도 작고 이게 안 될 것 같아. 메이지 유신하고 뭐 이러면서 근대화의 상징으로. 근데 그냥 고기를 먹으라고 하면 안 먹어. 그러니까 일부러 빵가루를 덮어가지고 고기 아닌 척하고 고기를 먹이려고 만든 음식이 기름에 튀겨가지고 돈가스예요. 오믈렛이 원래 계란하고 빵 하고 먹는 건데 빵 말고 밥 하니까 오므라이스가 된 거예요. 일본이 근대화라면서 서양과 경쟁을 하겠다. 그래서 그걸 일본식으로 변형하고 라고 하는 근대화를 상징하는 음식이거든요. 그러면 한국 근대화 누가 해줬는데 우리야 우리.
여기라고. 원조집 여기야. 돈가스 한국에서 먹잖아. 돈가스 여기서 시작했네. 이런 거야. 근데 이게 뭐랑 연결이 되냐면 오늘 그 요미우리 이 기사를 다 읽어봤어요. 일본에 있는 특파원이랑 일본에 있는 정치학과 박사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고 각광받는 대목이 어디냐? 라고 했더니 일본의 추억. 우에노역에서 기차를 타고 국립역에서 내려 아버지의 아파트로 갔다. 선진국처럼 아름다웠다.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정직했고 정확하게 느꼈다. 이 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윤석열이 이뻐 죽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대신 극우들은 말을 안 한대. 표정 관리 중. 선진국 일본을 배우는 동생 아우 한국. 그렇죠. 한국이 식민 지배로 근대화시킨 아우 한국의 대통령이 일본에 와서 당신들이 선진국이었어. 이런 말 하는 거야. 그런 역할이야. 요미우리 전문 중에 뒷부분에 그게 나온 거예요? 나와요. 따로 기사로 박스 기사로 또 따로 있어. 우리나라 기사로도 급히 번역이 돼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앞부분에 뽑아져 나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왜 우리나라 신문에서 이 요미우리 신문의 기사 내용을 소개하면서 굳이 부산권이라든가 강제동원 얘기를 뺐을까? 우리 내부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그 식민지 근대화론 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식민지배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극우들은 그때 지금의 한국을 만들어 준 거라니까 라고 일본 극우가 주장하는데 그걸 식민자 근대화론으로 받아들이는 한국에 뉴라이트가 있잖아요. 그 뉴라이트가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거예요. 식민지배가 당신들의 지금을 만들어 준 거야. 그 증거와 같은 장소가 바로 이 돈가스가 탄생한 집이야. 여기서 시작한 거야. 그 장소로 데려간 것이다. 또 하나는 지금 일본 극우는 표정 관리하고 있거든요. 말을 안 한대요. 한국은 깔아뭉개면서 다뤄야 되는데 잘했다고 하면 기어 오를 테니까 그러므로 한국을 한 수 아래로 대우하는 허름한 서민의식점에 데려간 기시다의 국내 정치적 템법도 있다. 기시다가 원래 외교부 장관이었어요. 일본에서 이런 머리짓 잘 굴리거든요. 숨어있는 함의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총리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리도 외교의 무기 중 하나다. 강조했다고 합니다. 요리도 외교의 무기 하나다. 당연하지. 트럼프 왔을 때 우리가 굳이 독도새우를 가져와서 미국 대통령 상에 올리잖아. 그랬더니 일본이 항의했잖아. 그냥 돈가스 맛있다고 오므라이스 좋아한다고 처먹이는 게 아니라고. 청와대에서 야당 대표들 다 불러들이면 비빔밥 먹잖아. 다 이렇게 어우러져서 먹어봅시다. 다 그런 음식에다가 메시지를 담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연장선에 있다. 그리고 이렇게 선진국처럼 아름답고 이것도 아름다운 일본이라고 하는 아베의 그 국내 정치 슬로건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대통령이 딱 선진국처럼 아름다웠다. 윤석열을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니 얼마나 기특해. 아이고 그냥 이뻐 죽겠네. 오늘 아침에 이제 조선일보 기사에 이 돈가스와 오므라이스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마지막에 시민 멘트를 딴 거예요. 일본 시민이 거기도 맛있긴 한데 긴자에 더 좋은 데도 많이 있는데 왜 여기를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일본 시민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돈가스, 오므라이스 만찬장에서 하나의 메뉴로 내도 돼요. 근데 굳이 바깥에 불러내서 일본 시민이 보기에도 저길 왜 와? 하는 데서 굳이 밥을 먹이는 건 그런 의미인 거죠. 일부러 데려간 거예요. 일부러. 내가 한국 대통령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짜증난다 진짜. 거기 백종원 씨가 맛없다 그랬어 심지어. 거기 평점이 3.8점이에요. 4점이 안 돼. 오므라이스를 너무 좋아해서 그럼 일본을 대표하는 오므라이스 장인이 와서 하면 된다고. 오므라이스를 좋아한다는 말을 실제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했다 하더라도 굳이 거기를 데려간 건 이유가 있다. 아니 진짜 근데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는 일본 음식 좋아하고 좋아하는 음식은 모리소바, 우동, 우나주입니다. 제가 고독한 미식가가 반영되면 꼭 봅니다. 이런 얘기. 재밌어. 대통령실에서 의전하는 사람이 걸러야 되는 거 아니야? 걸렀어야지. 사표 썼잖아. 그 밑에 있는 선임 행정관이 걸렀어야지. 탁현민은 바로 잘랐지. 이런 게 말이 되냐? 금방 파악했을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생각해봐.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일본에서 다 반대하는데 한국에 와서 강제노동에 대해서 사과하고 배상하겠다는 발표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우리가 원조 부대찌개 굳이 데려갔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뭔지 생각해봐야지. 한국을
식민 지배했다고 막 항의하는데 우리가 근대화 시켜줬잖아. 그 덕분에 이제도 돈가스 먹고 있잖아. 돈가스 다 알지 니네들. 원조가 여기야. 여기서 돈가스가 탄생했어. 그 말을 하는 거야. 나 같으면 오히려 백제요 만들었던 자리를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일본 도자기 문화는 다 한국에서 온 거야, 이 새끼들아. 이런 얘기 하는 자리를 나는 가겠어. 오히려. 그래 놓고 겨우 대통령실 공식 해명 만찬이 2번은 아니다. 친교의 시간이다. 아, 난 부끄러워 죽겠어, 해명도. 만찬을 그러면 친교 안 해?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는 일본 내 기반이 없어요. 그래서 아베가 깔아놓은 극우 기반 위에서 움직이는데 근데 지금 인기 올라가고 있거든요.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잘 다뤘다. 40%가 넘었어. 몇 개월 만에. 근데 오바마 왔을 때 최고급 스시집 데려가고 트럼프 때 2천만 원씩 썼잖아요. 바이든 왔을 때 일본 고급 정원으로 데려가고 그랬는데 여기 서민들이 가는 그냥 밥집에 데려간 거야. 기시다 입장에서는 일본 국내 정치적으로는 한국 대통령을 나는 이렇게 다루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걸 알아야지.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을 일본 정치에. 그럼 거절하면 되거든? 만찬은 한 번이면 됩니다. 일본 오므라이스 대표 요리사 데리고 오면 되잖아. 그걸 또 구획구획 가가지고 만찬이 2번은 아니고요. 친교의 시간이고요.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어 진짜. 아니 모든 상황이 3.1절부터 계속해서 화가 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굴욕적으로 들어가야 되냐고. 거기 가서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일본 분들한테 최근에 얘기 들으면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 몰랐다. 20년, 30년 산 분들도 일본보다 지금 훨씬 좋다라는 얘기 맨날 하거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게 북핵 때문에 한미일 공조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쪽에서 아쉬운 소리 할 때 그렇게라도 들어갔으면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제 뭐 굴욕 외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굴종 외교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굴욕 외교는 억울한데 내가 힘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어. 굴욕적이다. 근데 이제 굴종 외교는 스스로 굽히고 들어가는 거죠. 굴욕이 아니라 굴종 외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자유와 보편적 가치라고 얘기를 하면서 적대적인 나라에게는 우리가 엄중히 경고하고 이것과 함께하는 나라는 단단히 연대해야 되는데 북중러랑 척지고 한미 엄청 길게 해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왜 우리가 앞장서서 돌격대장 역할을 해야 되냐고.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하는 전선의 돌격대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도 미국 입장에서도 최전선의 똘마니 역할을 하는 거지. 왜 그렇게 해야 돼? 그거를 너무 기쁘게 하고 있어. 기쁘게 하고 있고 일본 밑으로 들어가서 자위대의 지휘를 받으며 돌격대가 되겠어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G7 얘기도 해요.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제가 참여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 기시다께서 저를 불러주신다면 이 기시다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일본이 아유 G7 씨발 이렇게 돼 있어. 신하의 예를 다 하고 있네. 신하의 예를. 와, 나 이거 뭐 읽다가 지금 오기 전에 진짜 궁금해서 그러면 그 무역 제재 이걸 해제하는 게 수출 규제. 수출 규제 해제하는 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가.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국산화한 업체 부사장님을 인터뷰를 했어요. 4년 전에 이렇게 됐을 때 사실 굉장히 위기였는데 그거를 정부가 뭐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연구하고 90% 정도 일본에 의존했는데 지금은 3분의 1로 줄였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국산화하고 우리가 바잉 파워가 엄청 세잖아요. 삼성, SK, 하이닉스 여기서 안 사주면 일본 애들 망하거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한국에 와서 공장을 지었거나 짓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거 왜 하느냐는 거야. 오히려 지난 4년 동안이 우리가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장벽을 쳐준 것 같은 효과가 나서 훨씬 더 우리에겐 좋았다는 거예요. 왜 하는지 자기는 납득할 수가 없대, 이거를. 일본 좋으라고. 납득할 수가 없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결정은 일본에 유리한 거예요. 우리한테 유리한 게 단 하나라도 있나? 장학금조차 일본 유학 가는데 주는 거 아니야. 4월 달에 미국 간다고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법으로 정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악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한국은 예외다. 요런 거라도 하나 내가 받았으면. 이 절대 얻어올 수가 없어. 윤 대통령의 멘탈리티에는 미국과 일본에는 그냥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실력도 없지만 그런 멘탈이 아니에요. 기업 쪽에 있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그 멘탈 그 얘기를 하면서 더 죽어올 거야. 무조건 죽어올까봐 되게 긴장하고 있어요, 기업들이. 더 죽어올 거야. 왜 저럴까? 이런 자기보다 게 있고. 센 자에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개를 숙여요. 네, 약강 강약. 네. 그 멘탈리티가 어디서 형성이 됐는가를 놓고 보면 일본은 아름다운 날 60년대, 70년대 일본 가서 그거 보고
또 미국 가서 뭘 보고 코끼리 밥솥 최고, 기분미 초콜릿 최고. 60년대, 70년대 그 멘탈과 그 마인드를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코끼리 밥솥 누가 사 이제? 이상민 씨는 코끼리 밥솥 모르죠? 예, 전혀 모릅니다. 이거 꺼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예, 김성태. 김성태. 아, 새로 개발 중인 거야?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서서 코끼리 밥솥이라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가만히 계세요! 천둥 번거수기 같은 코끼리 밥솥은 가만히 계세요. 덕주거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 대통령 한번 더 할까? 내 인기가 좋아요. 코끼리 밥솥 아주 맛있죠. 사랑해요.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아니, MB는 진짜 비슷해. 전문가의 공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네네네. 대한민국 MB 전문가지. 이재명 대표도 요새 계속 연구 중이죠. 예, 이재명이고요. 싸우면 안 되죠. 누구가 수박이고, 누가 수박이 아니다 이러면 싸우면 안 되고, 같이 가야죠. 특히 웃는 걸 잘해요. 안철수 웃는 거. 아하하하. 문 대통령. 좋아요. 이재명. 윤석열. 나 참. MB. 아니, 웃음 성대모사 이런 거 봤어요? 웃는 것만으로 알겠어. 그러니까. 야. 이명박 변비 걸린 소리. 아픕니다. 안철수 변비 걸린 소리. 아픕니다. 이상민 씨는 올해가 가기 전에 여기 있는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소개팅. 마무리는 항상 소개팅이에요. 이상민 씨 일단 장가 보내고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이혼시키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제징용 해법부터 일본 상대하는 걸 보면 일본인인가 싶을 정도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총선은 한일전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